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랫대 미술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로 칭송을 받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세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떻게 남성적 욕망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써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여러분들 피카소 잘 알지요? 저에게 피카소는 개인적으로는 좀 애증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졌던 재주, 그가 가졌던 어떤 예술적 기량이라든지 창조적 능력, 그다음 그 기발한 발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적인 혹은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음, 약간 원망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예술가들의 여성 편력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사람들한테 뭐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피카소는 그것이 굉장히 좀 도가 좀 지나쳤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평범한 우리가 한 위대한 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매번 그러한 그 여성 편력이 이어질 때 피카소는 어떤 새로운 기질과 창조의 전환을 이루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일종의 뮤즈로서 그에게 큰 기여를 했다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피카소는 그 여성과의 편력에서 이 쾌락이나 사랑의 행복 뭐 이런 것들만 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는 그 이면 어두운 그림자를 또한 이 그림 속에 남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어떤 그 애정의 파행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 피카소의 그림은 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매하고 농사 지을 때 밭갈이 할 때 쓰는 소 맞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을 드물지 않게, 이 말은 좀 어불성설이네요. 매우 자주 자기를 소에 비유하거나 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우나 뭐 와규 이런 소가 아니고요. 이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그런 괴물로서 자신의 아바타 겸 자신의 캐릭터로 삼았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피카소는 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야성적인 것 그리고 이 생식력 뭐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것 혹은 자기의 어떤 속성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피카소는 굉장히 정력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한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예술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웬만한 화가들이 하지 못할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의 양이 대단한데요. 회화만 13,000점, 그다음 조각이 한 700여 점, 여기에는 뭐 그가 도예가로서 기타 어떤 퍼포먼스가 예술가로서 우선 사진가로서 했던 작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드로잉만 한 3만여 점 정도 남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요. 그 작품 양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비교 불가할 수준입니다. 이 피카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소와 같은 정력과 소와 같은 열정과 그리고 이 꾸준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작품 생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을 소에 비유하면서 혹은 소에 대한 관심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935년 피카소는 이 해를 가리켜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최악이었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는 여러 처가 있었습니다. 그 올가 코코블라나 자브린코 로그, 그 다음에 프랑스와즈 릴로 뭐 하는 이 여러 여성 길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은 정식 결혼을 한 여성이고요. 그 외에도 한 다섯 여섯 명의 내연녀가 또한 존재를 했습니다.
정식 결혼을 했던 코코블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라마르라는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이 사실이 이제 불거지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이 코코블라는 피카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35년의 얘기고요. 이 35년 동안 피카소는 소를 그리는 것 외에는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피폐해졌고 자신만의 그 아바타에 몰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935년, 그러니까 그가 가장 최악의 해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 전염했던 미노타우로 마키아라고 하는 미노타우로 마키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미노타우로스의 전설, 오 신화를 바탕으로 파나 시리즈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심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미노타우로 마키아는 피카소가 그러니까 1920년대 한 25년쯤 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계속 추구했던 이 큐비즘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떠한 그 현대미술의 발판을 살짝 벗어나서 이 고전주의에 빠져들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려냈지만 형식조차도 마치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 고전의 조각상들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라인들을 사용해서 약간은 더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려냈던 시기였고요. 이 시기에 피카소는 이제 미노타우로스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카소가 미노타우로스를 만나서 소를 그렸다라는 사실은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를 참 사랑했던, 그 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림 잘 그리는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들리는 일화에는 3살쯤에 부모와 같이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부모들이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겠다고 나섭니다.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한테 부모가 너는 아직 글을 모르니까 서명을 할 수 없어 라고 아이를 다그치자 아이는 그러면 소를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소와 피카소의 관계는 일생 내내 지속되었던 일종의 모티브이자 자기만의 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노타우로 마키아를 이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물론 이게 그리스 신화에 얽힌 이야기들을 파나 시리즈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야기집처럼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그려져 있는 미노타우로스는 매우 비극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 대신에 야성이나 혹은 동물의 그 어떤 본능, 혹은 충동, 이런 걸로 가득 찬 인물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파괴적인 운명과 맞닥뜨리게 되고 여기서 피카소는 어떤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애절함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노타우로 마키아는 또한 여러 뭐 그림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령 이 고대 신화에서 소는 상당히 많은 신화적인 모티브나 주제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노타우로라고 하는 그 미노스, 옛날 그 그리스 크레타 섬의 전설적인 괴물도 있지만 이 그리스 신화에는 또 다른 소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에우로파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의 공주를 납치한 제우스 신이 자신이 어떻게 납치하냐면 자기가 소로 변해서 그 소에 올라탄 그 여인을 싣고서 지중해를 건너서 현재 유럽으로 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는 말 자체가 에우로파라는 그 여인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어떤 조그만 돛배가 있고 이 돛배에 한 기절한 혹은 죽은 혹은 물에 빠진 여인들을 건져서 배에 싣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 미노타우로스의 얼굴은 굉장히 화나거나 성욕에 넘치거나 혹은 뭐 분노에 끓거나 혹은
뭐 이런 성욕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자상하고 이렇게 인내한 그런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 피카소가 어떻게 그 여성과의 태도, 그 여성에게 어떤 태도와 그런 관심과 그런 어떤 심정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또 드러내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소는 또한 이 피카소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뭐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 피카소가 저에게 그만큼 가치를 갖는 것은 게르니카라는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8년 그에 벌어졌던 그 독일 공군에 의한 스페인의 한 작은 도시 게르니카의 어떤 공습의 그 악몽, 거기 비극을 벽화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소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이 소의 모습들은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소의 중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소와 인간이라는 피카소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절충적인 모습의 양상으로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소는 어떤 충동과 어떤 운명의 비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참아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어떤 희생제의 어떤 희생물, 재물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이제 죽은 악마를 껴안고 있는 장면이고요. 멀리서 한 소녀의 모습이 이 두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굴 속에서는 두 손이 나와서 이 둘을 배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저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이제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어떤 자신이 사랑하던 존재에 대한 떠나감, 상실감 혹은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이자 그것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피카소의 소가 항상 그 야수성만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애련하고 비극적인 존재였음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다른 황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각품은 피카소의 모든 작업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뛰어난 발상과 차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해학과 현대미술의 어떤 이 첨단적인 이 창조력과 이 결부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43년에 피카소는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에서 황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핸들과 안장을 띄어서 이것을 결합한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바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마르셀 듀샹이 했던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미리 있는 어떤 생산품, 어떤 물품을 예술 작품화하는 그런 경우기도 하지만 악상블라주라고 해서 두 개의 상이한 물건들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예술 작품,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악상블라주라고 하는데 이 악상블라주라는 개념도 사용했고요. 이것도 이 불어의 전문 용어로서는 오브제 뚜루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물건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라는 기존에 존재했던 물건에서 가져왔다. 이것은 레디메이드하고 의미는 같긴 하지만 레디메이드가 그 있는 물건의 형태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 거에 반하면 이 오브제 뚜루베는 그런 어떤 살짝 변화를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약간은 좀 더 아티스틱한 어떤 말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어찌 보면 그 버려진 자전거 속에서 소를 발견했던 피카소는 평생 동안 자신이 소라는 것을 항상 입각하고 있었었고요.
이 소에 대한 관심은 어느 물건이나 어떤 세상에 보이는 여러 사물들에도 투영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자신만의 의식, 자의식이라고 하죠. 이 자의식이 항상 어떤 예술적인 모티브로서 등장을 했고, 피카소는 이것을 전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